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중마고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와 있었던 일에 대한 사연을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 증손자들 보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인연을 사연으로 남겨보려고요. 그럼 저와 제 친구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새학기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월 말, 그 애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어.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도록 해. 어딘가 뚱한 표정을 하고 있던 그 애는 약간 퉁명스러운 말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최지혁이라고 해. 안녕. 그러면서 손을 대충 까딱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특이한 애가 전학을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슬그머니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 이름을 잘못 들었다. 다시 말해주라. 너 공부는 잘하냐? 어느 동네로 이사를 왔냐 등을 물어봤습니다. 전학생은 오랜만이기도 했고 그 애의 행색이 참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거든요. 머리에는 뭘 바른 건지 번들번들하게 빛이 나는데 이마가 훤히 보이게 가르마를 타서 넘겼고 각진 카라가 돋보이는 셔츠에 촘촘한 짜임의 파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청바지도 입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겼다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애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얘는 대체 어떤 애인가 궁금할 법했죠. 물론 저도 그 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주변에 애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멀찍이서 보면서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그 애는 입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보치니까 그제서야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시끄러우니까 저리 좀 가. 시끄러웠던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또한 깜짝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쟤 진짜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학생 주변에 몰려들었던 애들은 자기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말이죠. 주로 재수없다, 왕재수다라는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냥 전학생한테 말 시키지 말자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반 애들 기분이 단단히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 보듯 뻔했습니다. 반 애들은 전학생한테 말도 안 걸었고 인사도 안 했고 뭘 같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별로 활동을 할 때에도 전학생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 전학생이 안 되었다고 잠깐 생각하기도 했지만 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단단히 삐져버린 친구들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전학생이 전학 온 지 한 달쯤이 지나고서 반 전체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자리를 뽑았는데 글쎄 전학생이랑 저랑 짝꿍이 된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전학생이랑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을 이대로 짝을 해야 하는데 꽤나 불편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동안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먼저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동하고 전학생에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최지혁, 안녕? 그런데
얘가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버리더라고요. 참 사람을 당황시키는 재주가 있는 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얘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에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짝꿍인 전학생이 등교해서 자리에 앉더니 개미같이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 안녕. 얘도 인사라는 걸 할 줄 아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짝꿍이 도시락을 먹다 말고 막 가방을 뒤지면서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만들기 숙제를 한 걸 안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엄청 무서우셨거든요. 학교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체육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회초리가 진짜 아팠습니다. 어디 산에서 주운 막대기 같은 걸로 종아리를 때리셨었는데 꼭 3대를 때리셨거든요. 그럼 한 3일 정도 종아리에 시뻘건 줄이 3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은 죽기 살기로 숙제를 해오는 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숙제 안 해오는 거랑 거짓말하는 건 절대 못 참으셨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이토록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전학생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회초리 맞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만들기 숙제를 안 해왔다니 회초리를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선생님 회초리 안 맞아봤지? 그거 엄청 아파. 그러니까 짝꿍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짝꿍을 울린 것 같아서 저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짝꿍을 달랬습니다. 일단 진정해봐. 아직 점심시간 남았으니까 다시 만들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제가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좀 좋았거든요. 어머니가 바느질 하는 거 어깨너머로 배워서 혼자 양말도 꿰매고 종이접기 같은 것도 잘해서 친구들 딱지를 수십 개를 접어주기도 하고 칼로 연필 깎는 것도 엄청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만드는 거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짝꿍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을 돌아다니면서 남는 찰흙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반장한테 남는 찰흙이 있었고 둘이서 사부작 찰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감을 꺼내서 화장실에 뛰어가 물통에 물을 받고 색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셔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아마 몰래 하느라 완성을 못했을 겁니다. 조금 허접하기는 하지만 여차저차 작품을 완성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마자 점심시간이 끝남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반쯤 남아있는 도시락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곧이어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짝꿍은 천만다행으로 회초리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맺혀있던 짝꿍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쏙 들어가고 없었죠. 울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짝꿍은 또 개미 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짝꿍이 제 쪽으로 도시락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같이 먹을래? 어제 나 때문에 밥 제대로 못 먹었잖아.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싸웠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마다 짝꿍 도시락을 보며 침을 질질 흘렸거든요. 짝꿍은 맨날 맛있는 반찬을 쌓았습니다.
기름기 잘잘 흐르는 떡갈비도 싸우고,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잡채도 싸우고, 생선구이를 싸울 때도 있었고, 돼지고기 볶은 걸 싸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반찬 가짓수도 많아서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단언컨대 학교 다니면서 짝꿍만큼이나 멋진 도시락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짝꿍이 같이 먹자는 말에 저는 냉큼 소시지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꿀맛은 없었습니다. 그날 반애들이 부러운 눈길로 힐끔거리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는 짝꿍이 단팥빵을 꺼냈습니다. 집에 많이 있다고 나눠 먹자고 했죠. 배가 너무 불렀지만 빵은 또 들어가더라고요. 흔한 팥빵이었는데도 학교에서 먹어서 그런가 어쩐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빵을 다 먹고 든 생각은 어쩌면 짝꿍이 그렇게 재수없는 애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짝꿍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쭉 짝꿍을 관찰한 결과 짝꿍은 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하는 걸 싫어해서 선생님이 발표시킬 친구를 찾으면 일부러 딴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쩌다 발표를 하게 되면 손을 꼼지락거리면서 귀가 빨개지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는 애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언제나 책을 꺼내서 읽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책이 바뀌는 걸 보니 이틀에 한 권씩 책을 다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집 애인 건 확실했습니다. 옷도 맨날 깔끔하게 다려진 옷만 입었고 구멍이 나거나 더러운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연필도 몽당 연필 같은 건 없고 길쭉한 연필만 있었습니다. 필기구 중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 나쁜 애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반찬을 처음 나눠준 이후로도 계속 저랑 반찬을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맛있는 걸 나눠주는데 나쁜 애일 리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체육 시간에 자유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배가 아팠던 저랑 다리가 아픈 짝꿍이랑 둘이 그늘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제가 짝꿍한테 물어보았죠. 너 왜 애들한테 왕재수없게 행동했어? 그러자 짝꿍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곤 또 귀가 빨개졌죠. 내가 언제? 너 기억 안 나? 너 전화 갔던 날 애들한테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했잖아. 그때. 이번엔 짝꿍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떠올리기 싫은 날을 떠올린 것처럼 말이죠. 짝꿍은 조금 울적한 얼굴로 그날의 일을 해명했습니다. 사실 짝꿍이 전학을 오게 된 데에는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짝꿍의 아버지 일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짝꿍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원래부터 저희 동네에 있었고 짝꿍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평일엔 회사 근처 집에서 생활을 하시고 주말에만 가족들을 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주말에만 보고 살겠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지치셨나 봐요. 결국 짝꿍의 어머니와 짝꿍이 아버지가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짝꿍은 이미 동네에 유치원부터 같이 나온 친구들이 여럿 있었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기 싫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하지만 짝꿍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짝꿍은 이사를 하게 되었고 동네 친구들과는 슬픈 이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삐뚤어져서 모든 게 다 싫었대요. 새집도 싫고 낯선 동네도 싫고 또 전학을 오게 된 저희 학교도 싫었답니다. 전학 오던 날도 아침부터 한바탕 눈물을 쏟다가 등교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전학을 왔는데 안 그래도 워낙 부끄럼쟁이인 짝꿍에게 친구들이 몰려드니까 무서웠대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손에 땀까지 났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도 없는 요상한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고 어떡하나 싶어서 엄청 후회를 했대요. 하지만 뱉은 말을 다시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친구들은 그때부터 짝꿍은 쳐다도 안 보게 되었고 외톨이 같은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거였답니다. 짝꿍의 말을 들어보니까 짝꿍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그래도 전화 가서 힘들 텐데 재수없다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으니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오지랖이 엄청 넓었거든요. 여기저기 신경 쓰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때도 짝꿍의 이야기를 듣고 제 오지랖이 근질거리기 시작했고 제가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짝꿍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아가 엄청 착하더라? 너네가 저번에 재수없다고 그랬잖아. 아무래도 그거 오해인 것 같아. 친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전화 가서 혼자 쓸쓸해 보이더라고. 짝꿍이 맛있는 반찬을 나눠줬다. 숙제를 보여줬다. 지우개를 빌려줬다. 신발도 멋진 거 신더라. 친절하다 등등. 짝꿍의 칭찬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오지랖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 애들이 하나둘 짝꿍한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짝꿍도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친구들에게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덕에 짝꿍도 어느새 반 애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도시락도 나눠 먹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공놀이도 하고 모든 활동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죠. 저의 오지랖이 빛을 받구나 싶어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짝꿍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 윤성아, 오늘 우리 집 갈래? 너네 집? 갑자기 왜? 그게 내가 엄마한테 네 얘기했더니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데려오라고 하셔서.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야, 맛있는 거 해주신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얼른 가자. 그렇게 짝꿍의 집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랑은 다른 동네였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동네였죠. 그런데 와, 동네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촘촘한 다세대 주택들로 이루어진 저희 동네와 다르게 큼지막한 단독주택들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익숙하게 집을 찾아 걸어가는 짝꿍 뒤를 쫓다 보니까 어느새 짝꿍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멋진 단독주택 중에 하나가 짝꿍의 집이더라고요. 집은 한눈에 봐도 저희 집의 몇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커다란 대문에 압도당하는 기분까지 들었었죠. 여기가 너희 집이야? 왜? 우와, 엄청 좋다. 큰 집에 사는 짝꿍이 부러운 것도 잠시. 이런 집에서는 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궁금했습니다. 신이 난 저는 짝꿍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이 2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외부도 으리으리하더니 내부 또한 엄청 넓고 멋졌습니다.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소파도 있었고 그렇게 큰 주방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셨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팝콘이라는 걸 그때 처음 먹은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짝꿍이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고 후라이팬 안에서 옥수수를 튀겨 팝콘이 터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그날 되게 맛있는 포도주스도 먹었고 짝꿍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다는 초코빵 같은 것도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또 비디오로 만화 영화까지 보고 보드게임도 함께 했습니다. 제 11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신기하고도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짝꿍과 저는 더 친해졌습니다. 짝꿍과 짝꿍이 된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자리 바꾸기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우연인지 저희가 또 짝이 되었거든요.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럼쟁이인 짝꿍은 저랑 있을 때만큼은 더 이상 부끄럼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아주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짝꿍이 참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4학년을 마치고 5학년이 되었습니다. 5학년 때는 아쉽게도 짝꿍과 반이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는 둘도 없이 친한 친구였습니다. 5학년이 되고 바뀐 것은 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작은, 아니 어쩌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현관에 아버지 신발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직 퇴근하시려면 한참 멀었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나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말소리에 귀를 세웠죠.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부당 해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맘때 아버지 회사에 그런 일이 좀 많았나 봅니다. 아버지 말고도 같이 일하는 다른 분도 아버지가 해고당하시기 전에 해고를 당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실 하나, 방 2개 있는 집에 5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어릴 때 작은 식당을 차렸다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빚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월급 잘 나오는 회사에 다니고 계셨어서 5 식구가 어찌저찌 살고 있었는데 이젠 그 믿을 만한 회사마저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미안하다며 당장 일용직이라도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또 대답 없이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라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드시지 않으셨고요. 그로부터 나흘 후 어머니께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일 나간다. 아버지도 누나도 저도 동생도 모두 놀랐습니다. 갑자기 일이라뇨.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일을 하셨지만 결혼 후에는 줄곧 저희를 돌보기 바쁘셨습니다. 동생이 저랑 4살 터울이거든요. 동생이 그때 막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라 어머니는 저희 셋 키우기에도 바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컸고 엄마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기도 하고 늦지 않게 와서 저녁 차려줄 테니까 걱정 마. 저희가 놀란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는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게 되신 일은 가정부였습니다. 잠깐 제 단짝 지혁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역이 집에도 그런 아주머니가 계시던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집에서 하던 거 그냥 남의 집 가서 하고 돈 버는 거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일하시는 게 영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다음 날부터 일을 나가셨습니다. 학교에 있는 내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잘 하고 계실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는지, 힘드시지는 않는지,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지. 삼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자 장남이라 그런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짝꿍이 학교 끝나고 놀자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 시간을 앞둔 오후 5시, 드디어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어머니는 덤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아들, 엄마 기다렸어? 엄마 오늘 어땠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은 없었어요?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엄마 걱정한 거야? 맨날 하던 거 하다 오는 건데 뭐가 힘들어. 배고프지?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오는 길에 고기 좀 사왔어. 어머니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을 놓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회사 다니는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일해서 좋다는 친구들도 있었죠. 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고 어머니가 돈을 버시니까 다니고 싶은 학원도 다닐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일하시는 환경이 괜찮으신지 일하시는 게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종종 일하시는 집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이 정말 넓고 2층으로 되어 있고 마당까지 있는 부잣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마당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셨죠. 집주인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며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장님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주로 사모님이라는 분과 함께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는데 식구가 많이 없어서 일이 많지 않아 수월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집 사모님이라는 분이 엄청 친절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 중에 파출일 하는 엄마들이 몇 있더라고. 내가 일하기 전에 물어보니까 일이 꽤 힘들다고 하는 거야. 일은 그렇다 치고 사람 대하는 게 힘들대.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도 있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지? 오히려 나한테 이모님 하면서 뭐 부탁할 때도 참 정중하게 부탁해. 사람이 참 경우가 있더라고. 덕분에 나도 더 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어머니는 정말로 그 집 집안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새로 산 주방 세제가 괜찮으면 하나를 더 사서 일하는 집에 가져가서 쓰셨습니다. 그 집에서 일할 때 신으실 슬리퍼도 새로 사시고요. 가끔 장 볼 때 제철 식재료가 보이면 그 집 것도 같이 사고는 하셨죠. 그러면 그 집에서도 어머니께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일할 때 하시라고 고운 앞치마를 여러 개 사주기도 하셨고, 오가는 출퇴근길에 춥지 말라며 겨울용 외투를 사주시기도 하시고, 명절 땐 고기 선물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집에 저랑 같은 나이의 아이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하고 사모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애들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셨죠. 실은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일찍 하기도 하셨고 아버지 따라 타지로 오게 되신 거라서 동네에 친구분이 없으셨거든요. 그냥 오며 가며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많이 있었지만 마음 놓고 대화 나눌 친구분은 없으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얘기할 때는 마치 친구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저희들에 관한 것도 많이 공유를 하는 듯 했죠. 어디 학교에서 이번에 서울대를 보냈다더라. 어디 학원이 선생님이 수학을 그렇게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 하는 교육적인 이야기도 하셨고 남자애들 사춘기가 어떻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나누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즐겁게 일을 하시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어느덧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겨울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방학 동안에 펑펑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의 끝이 보이고 중학교 입학을 열흘도 안 남겨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6시 무렵 갑자기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퇴근하신 아버지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 사거리에서 사고로 몇 명이 죽었다니까? 그와 동시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짝꿍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성아 어떡해, 윤성아. 그날 시내 사거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 바람에 차가 뒤집히고 구르고 차가 폭발하기까지 했답니다. 사고로 차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길을 건너던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짝꿍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짝꿍의 아버지는 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짝꿍과 얼마나 친한지 아셨기에 짝꿍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의 속이 말이 아니겠다. 어떡하면 좋니? 지금 동네가 다 초상집이야. 엄마 일하는 집 사장님도 그날 사고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대. 아휴, 사모님까지 병원 신세 지는 거 아닌지. 사람 일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도 짝꿍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눈앞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저희는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혹시 짝꿍이 학교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랑 짝꿍이랑 같은 중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하지만 반은 달랐습니다. 저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짝꿍의 반으로 갔습니다. 어색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짝꿍을 찾으려고 뒷문으로 고개를 쑥 집어넣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짝꿍이었습니다. 짝꿍은 뭐하냐라고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은 그 웃음이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짝꿍은 목소리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어쩐지 전보다 마른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짝꿍이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 그날부터 짝꿍을 엄청 챙겼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저 곁을 맴돌면서 장난도 치고 웃겨주고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하교하고 제가 짝꿍을 오락실에 데리고 갔는데 짝꿍이 갑자기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놀랐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동안 버틴 게 용한 거였죠. 제가 조심스럽게 짝꿍한테 우리 집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오락실이 집 근처이기도 했고 밖에서 오는 것보다 집에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달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짝꿍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실은 단 한 번도 짝꿍을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짝꿍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은 없었습니다. 집이 좁기도 했고 누나랑 동생도 있고 가지고 놀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짝꿍이 몇 번 저희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짝꿍을 데리고 오는 게 좀 미안했습니다. 짝꿍 집은 엄청난 부자인데 좁은 저희 집 보고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그날은 데리고 가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짝꿍과 함께 저희 집에 갔습니다. 짝꿍은 저희 집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실례합니다 라고 하며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눈물을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괜히 민망한 제가 라면을 먹자고 제안했고 짝꿍은 살짝 웃어 보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날 짝꿍과 함께 먹은 라면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을 부끄러워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짝꿍에게 고맙기도 했고 진짜 좋은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라면 먹고 만화책 좀 읽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퇴근하신 저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왔다. 누구 왔니? 윤성이 친구? 어쩐 일로 친구를 데리고 왔대? 어머니가 신발장에 놓인 낯선 신발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짝꿍이 빨리 집에 가봐야 한다면서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좀 더 있다가도 괜찮다고 하니까 집에서 할 일이 있는 걸 깜빡했다면서 허겁지겁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친구는 대충 꾸벅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당황을 했나 싶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짝꿍 걱정을 많이 한 덕이었을까요? 짝꿍은 아버지와 이별을 할 슬픔을 천천히 견뎌냈습니다. 예전처럼 웃는 날도 있었고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울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되었습니다. 동복에서 하복으로 갈아입고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퇴근을 하셨는데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그게 다 뭐예요? 이거 윤성이 네 옷이야. 네?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엄마가 산 게 아니고 사모님이 주셨어. 그 집에도 아들 있잖아. 이제 안 입는 옷이라면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 잘 되지 뭐. 윤성이 입고 동생까지 물려줄 수 있겠어. 여름 동안 옷 한 벌 안 사도 될 정도로 옷이 정말 수북했습니다. 다 백화점에서 파는 것 같은 값비싼 제품들이었죠. 그리고 옷 상태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입다가 안 입게 된 옷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역시 부잣집은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그 옷을 받게 되었죠. 그 이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는 그렇게 옷을 한가득 받아오셨습니다.
겨울에는 두껍고 따뜻한 겉옷을 몇 벌이나 받기도 했죠.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3년 내내 정말 옷을 단 한 벌도 산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양말 같은 것도 다 어머니 일하시는 집에서 받았습니다. 또 신발도 받았고요. 넘칠 정도로 많이 받아서 옷을 사지 않아도 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좋은 나눔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어느덧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을 한아름 가지고 오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언제 한번 윤성이랑 같이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말이지. 아유, 도통 시간이 안 맞네. 어머니가 평일에만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평일에 뭐 하겠어요. 학교에 갔죠. 방학에는 그 집 사모님이 멀리 여행을 가시거나 저도 할머니 댁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영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 방학에 시간이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미리 사모님께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다면서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어머니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꽃집에서 꽃도 사고 사과 한 박스도 샀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었고요.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고용한 분이니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엄청난 부잣집에 간다고 하니 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버스를 타고 20여 분 정도를 갔습니다. 버스를 내려서 또 낮은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동네가 익숙하더라고요. 이상하다. 나 여기 와봤는데. 네가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 여기 다 이런 부잣집들만 있는 곳인데 학교 갈 때 지나가는 곳도 아니고. 분명히 여러 번 와봤는데 이상하다 싶던 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긴 바로 저의 절친한 친구 짝꿍의 동네였습니다. 짝꿍 동네와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네가 같다니 어쩐지 신기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이따 오랜만에 짝꿍네에 놀러 갈까 생각도 했습니다. 수십 번은 봤을 눈에 익은 집들을 지나며 걸었습니다. 자, 윤성아 다 왔다. 어머니는 한 집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네? 여기라고요? 저는 몇 번이고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짝꿍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대문 앞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셨고 곧 커다란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는 건가? 어머니가 뭔가를 착각하셨나? 집이 다 커서 비슷해 보여서 내가 착각을 하는 건가 하면서 정말 집에 들어가기까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난을 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뒤를 따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안에서 저희 모자를 맞이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의 절친한 친구인 지혁이와 지혁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진짜요? 일하시는 곳이 지혁이 집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지혁이는 어색하게 웃음을 보였고 어머니가 내내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사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습니다. 지혁이는 알고 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는 사실을요.
저는 재빨리 지혁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제가 너무 놀라니까 지혁이가 저를 진정시키며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혁이가 5학년 때 새로운 이모님이 오셨답니다. 음식 손맛도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인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저희 어머니를 본 적도 없었고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지혁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였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을 그때 오락실에서 울다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집에 들어오시는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친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괜히 보기 민망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혁이는 그날 그렇게 도망치듯이 저희 집을 나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혁이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진짜 힘들었거든.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많이 못 봐서 나한테는 더 애틋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셔서 그래서 너무 슬펐거든. 나 중학생 되면 아버지가 일이 좀 덜 바빠질 것 같다고 여행도 같이 가고 야구 경기 보러 가자고도 하셨는데 하나도 못 지키고 그렇게 되신 거야. 그런데 그때 네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 너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까지도 힘들어했을 거야. 네 덕분에 아버지를 덜 그리워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고맙다는 말이 늦었지만 정말 고마워 윤성아. 그래서 너한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드린 거야. 무슨 부탁? 어머니께서 계절마다 일하는 집에서 옷을 한 무더기 받아오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혁이가 지혁이 어머니께 부탁을 했던 거랍니다. 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말이죠.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준 지혁이의 어머니께서 계절마다 쇼핑을 해서 저희 집에 옷을 보내주신 거였습니다. 그 옷이 전부 다 헌옷이 아니라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들이었대요. 봉지도 다 벗기고 태그도 모두 떼어내서 입었던 옷처럼 보이게 한 거였죠. 그게 모두 지혁이가 한 일이었다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혁이의 얘기를 다 듣고 나자 아래에서 지혁이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지혁이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경황이 없어 지혁이 방에 들고 올라갔던 꽃다발도 뒤늦게 지혁이 어머니께 전해드렸습니다. 지혁이 어머니는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윤성아. 지혁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얼마나 입이 근질거렸는지 몰라. 윤성이가 누구 닮아 이렇게 잘 컸나 했는데 다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거였더라고. 우리 지혁이랑 친하게 지내줘서 정말 고맙다 윤성아. 갑자기 놀란 마음에 긴장이 풀렸는지 지혁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바보같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혁이한테도 지혁이 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가 지혁이네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집에서 일하셨다고 하니 놀랍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이후로 지혁이가 불편하거나 껄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어때요? 지혁이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잘 통하셔서 몇 년 동안 함께 계시는데 오히려 잘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지혁이의 솔직한 마음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옷은 더 이상 보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맘때에 저희 집에 있던 빚을 다 갚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도 새로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계셨고요. 지혁이가 알겠다고 대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끈끈한 우정을 나누던 저희는 벌써 30년이 넘게 그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이자 동료로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면 정말 보름도 넘게 떠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 옆 학교 여자애들을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일, 고3 때 쌍코피를 흘리며 공부했던 일, 졸업하고 난생 처음으로 둘이 소주 한 병을 나눠 먹고 다음날 12시까지 잠만 잤던 일, 대학생 때 나이트를 처음 갔다가 오징어만 뜯고 온 일, 결혼할 때 서로 사회를 봐주고 결혼식장에서 펑펑 운 일, 둘 다 같은 해에 첫째를 낳은 일 등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너무나도 소중하네요. 1년 차이로 결혼해서 같은 해에 첫 아이를 본 저희는 벌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지혁이는 심지어 애가 넷입니다. 셋째까지 낳고 싶다고 하더니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른 바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혁이는 경영학과를 나왔고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옷에 관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혁이한테 옷을 받았을 때부터 세상에 이런 옷들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하긴 했습니다. 그 이후 대학생 되어서 그때 유행한다던 옷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한 벌씩 꼭 사 입었습니다. 막연하게 옷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둘 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출근하면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일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20대 중반에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둘 다 회사 2년을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뭐 해먹고 사냐 얘기하다가 둘이 모아둔 돈 합쳐서 사업을 해볼까 했습니다. 술 먹고 한 얘기가 진담으로 오가게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무모했습니다. 그쪽으로 아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요. 맨땅에 헤딩을 하듯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무모하더라도 좋아하는 일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저희는 지금 매출액 100억이 넘는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를 생각하면 언제나 웃음이 나옵니다. 그만큼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긴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친구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고맙다고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처럼 든든하고 멋진 친구가 있어 참 좋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싶습니다. 아직도 저는 가끔 친구에게 짝꿍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 흰머리도 삐쭉삐쭉 보이고 주름도 생기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 친구와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언제나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와 죽는 날까지 웃고 싸우며 재밌게 살아보려 합니다. 짝꿍아, 우리 하는 일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재밌게 놀자.